감정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주범이고 이성이 그 난장판을 치워야 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성이 모든 선의의 뿌리라고 선언한 소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계몽주의 시대 초창기에 데카르트는 이성은 동물적인 욕구와 분리되어 있으며 그런 욕구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트도 거의 같은 주장을 했다. 이 가정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으며 오늘날에도 우리 문화의 상당 부분을 규정한다. 이것을 고전적 가정이라고 하자.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이 수백 년간 지속된 이유다. 하지만 그 통설은 틀렸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도발적인 책 제목을 가진 책을 읽겠습니다. 희망 버리기 기술. 마크 맨슨이 지었고요. 한재호 님이 옮기셨습니다. 갤리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마크 맨슨은 신경끄기의 기술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작을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목이 정말 끌렸기 때문에 오히려 읽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향수는 좋아하지만 저 멀리서 저기 서 있는 사람의 향수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할 때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은 좀 안 들죠. 가까이 가면 냄새가 지독할 테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읽었습니다. 와, 글쓰기 기술자시더구만요. 글 참 잘 쓰더라고요. 이 책은 고전적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 믿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인데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인간이 돼야 한다. 삶이 좋아지면 고통도 없어지겠지.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급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깊은 사유도 느껴지고 있고 많은 공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낭독은 좀 긴데요. 들어보시고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입니다. 너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환상이야. 제목부터도 도발적이죠? 이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완벽하던 그 남자의 삶은 왜 곤두박질 쳤을까? 완벽한 남자가 있었다. 엘리엇. 그는 회사에 성공한 임원이고 성공한 남자였다. 매력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동료와 이웃에게 인기가 있고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극심한 두통을 앓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모든 것은 두통과 함께 시작됐다. 느닷없이 나타났다가 진통제를 먹으면 사라지는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었다. 정신을 으스러뜨리고 후벼 파는 두통이었다. 집채만한 쇳덩이가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다.
엘리엇은 약을 먹고 낮잠을 잤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나 두통은 계속 악화됐다. 곧 너무 심각해져서 밤에 잠을 잘 수도 낮에 일을 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병원에 갔다. 절차대로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엘리엇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다. 뇌종양이 있습니다. 전두엽에요. 보이시죠? 회색 반점이요. 제가 볼 때는 야구공만한 크기 같은데요. 외과 의사는 종양을 잘라냈고 엘리엇은 집으로 돌아왔다. 직장으로 복귀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만사 형통인 것 같았다. 그때 일이 끔찍하게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엘리엇의 업무 실적이 나빠졌다. 전에는 식은죽 먹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산더미 같은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했다. 파란 펜을 사용할지 검정 펜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다.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몇 주 동안 방치했다. 회의와 마감 시간이 마치 시공간 구조에 대한 모욕이라도 된 것처럼 그걸 어겼다. 그는 일정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안타까워하며 그를 감싸줬다. 어찌됐건 이 남자는 얼마 전에 머리에서 작은 과일 크기의 종양을 떼어내지 않았는가. 하지만 곧 감싸주는 게 버거워졌다. 그는 스테이플러를 새로 사려고 투자자 회의를 빼먹었다. 엘리엇의 변명은 터무니없었다. 엘리엇,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몇 개월간 회의를 망치고 헛소리를 하자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엘리엇은 수술에서 종양 이상의 무언가를 잃었다. 동료들 입장에서는 그 무언가는 거액의 회사 돈이었다. 그래서 엘리엇은 해고됐다. 한편 그의 가정생활은 훨씬 더 심하게 파탄나고 있었다. 그는 자녀를 돌보지 않았고 소파에 앉아서 24시간 텔레비전을 봤다. 그게 엘리엇의 새로운 삶이었다. 그는 아들의 리틀리그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가지 않았다. 텔레비전으로 제임스 본드 연속방송을 보려고 학부모 회의를 빼먹었다. 아내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을 걸어줘야 한다는 걸 까먹었다. 예상치 못하게 새로 생긴 균열 때문에 엘리엇의 결혼 생활에 싸움이 일어났다. 하지만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싸움이라면 최소한 두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아내가 화를 내는 동안 엘리엇은 아내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태를 수습하는 대신 거리를 두고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마치 지구상 어디에도 절대 닿을 수 없는 동떨어진 지역에 사는 것 같았다. 아내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은 종양 외에 다른 무언가도 잃었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 무언가는 그의 빌어먹을 마음이었다. 그녀는 그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려갔다. 낙담하고 당황한 엘리엇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형편없는 벤처 사업에 빠지고 사기꾼에게 속아서 저축한 돈을 날렸다. 꽃뱀의 유혹에 넘어가 새살림을 차렸다가 1년 뒤 이혼해서 재산의 절반을 뜯겼다. 동네에서 빈둥거리다가 점점 더 싸고 지저분한 아파트로 옮겨가게 됐고 결국 몇 년 뒤에는 사실상 노숙자가 됐다.
형이 그를 자기 집에 지내게 하며 부양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가족은 자신들이 한때 존경하던 남자가 불과 몇 년 만에 인생을 내던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아연실색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엘리엇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심신을 파괴하는 무지막지한 두통은 고통 이상을 야기했다. 문제는 무엇이 변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엘리엇의 형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동안 보호자 역할을 했다. 형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는 엘리엇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죠. 의사들은 성실히 진찰하고 진단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엘리엇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의학이 규정하는 정상에는 들어맞는다고 했다. 심지어 평균 이상이라고 했다. CT 결과는 괜찮아 보였다. IQ는 여전히 높았다. 추론 능력은 빈틈이 없고 기억력은 대단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영향과 결과에 관해 상세히 논할 수 있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유머를 섞고 매력을 발산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엘리엇은 우울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자존감이 높았으며 만성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징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실이 불러일으킨 태풍의 눈 속에서 거의 수도승과 같은 평정심을 보였다. 엘리엇의 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동생은 뭔가 결여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한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에게 엘리엇을 맡겼다. 처음에는 다마지오도 다른 의사들처럼 엘리엇에게 각종 인지검사를 시행했다. 기억력, 반사작용, 지능, 성격, 공간지각, 도덕적 추론 등 모든 것을 확인했다. 엘리엇은 검사를 멋지게 통과했다. 그때 다마지오는 다른 어떤 의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엘리엇에게 했다. 그는 엘리엇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니까 실제 대화를 한 것이다. 다마지오는 모든 잘못, 모든 실수, 모든 후회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는 어떻게 직장과 가족, 집, 저축을 잃은 걸까? 다마지오는 엘리엇에게 각각의 결정과 사고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했다. 엘리엇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사실과 일련의 사건을 아주 유창하게 심지어 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의사결정의 과정, 즉 왜 스테이플러를 사는 것이 투자자 회의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왜 제임스 본드가 자기 자식들보다 흥미롭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해보라고 하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답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속상해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형편없는 선택과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자기 통제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자기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식했지만 그럼에도 회한과 자기 혐오는 물론이거니와 약간의 당혹감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때로 사람들은 엘리엇이 겪은 일의 총합보다 덜한 일로도 자살로 내몰린다. 그러나 엘리엇은 자신의 불행에 편안해했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했다. 그때 다마지오는 눈부신 깨달음을 얻었다. 엘리엇이 받은 심리검사는 생각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 중에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없었다. 모든 의사가 엘리엇의 추론 능력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손상된 것이 엘리엇의 감정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설령 그걸 알아차렸다고 해도 그런 손상을 측정할 표준화된 방법은 없었다. 어느 날 다마지오의 한 동료가 기괴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잔뜩 출력했다. 화상 환자, 섬뜩한 살인 현장,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이었다. 그는 엘리엇에게 이 사진을 한 장씩 보여줬다. 엘리엇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본인조차도 그 상황이 얼마나 엿같은지에 관해 언급해야 했다. 그는 과거에 이런 사진을 봤다면 분명히 불안을 느꼈을 테고 가슴에는 공감과 공포가 솟아올랐을 것이며 혐오감에 고개를 돌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엇은 자리에 앉아 인간 존재의 가장 사악한 타락을 빤히 바라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다마지오는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엘리엇은 지식과 추론 능력이 온전히 남아있었지만 종양 제거 수술로 인해 공감하고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약화됐다. 그의 내면 세계에는 이제 빛과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다. 끝없는 회색 공기만 존재했다. 딸의 피아노 연주회에 참석할 때 아버지로서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이 새 양말 한 켤레를 살 때와 다르지 않았다. 100만 달러를 잃는 것이 주유를 하거나 침대 시트를 세탁하거나 발칙한 퀴즈쇼를 보는 것과 똑같이 느껴졌다. 그는 걸어다니고 말하는 무관심한 기계가 됐다. 엘리엇은 여전히 지적이었지만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즉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뒤 자기 통제력을 잃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질문을 제기했다. 엘리엇의 인지 능력이 멀쩡하다면 왜 더는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다마지오와 동료들은 이 때문에 쩔쩔맸다. 사람들은 때로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감정은 종종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멍청한 일을 하도록 몰아가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심리학자와 철학자는 감정을 무디게 하고 억누르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감정과 공감 능력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지성과 추론 능력밖에 없는 이 남자의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기 통제에 관한 모든 통설에 위배되는 사례였다. 하지만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진 두 번째 질문이 남아있었다. 엘리엇이 여전히 명민하고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추론할 수 있다면 왜 업무 실적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일까? 왜 생산성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는 쓰레기통에 던져진 것일까? 왜 부정적인 결과를 뻔히 알면서 가족을 등진 것일까?
설령 아내나 직장이 더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그걸 유지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은 추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소시오패스는 결국 그런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 엘리엇은 그럴 수 없는가? 어찌된 일인지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음으로써 엘리엇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까지 잃었다. 그는 자기 삶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은 것이다. 누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때로 중요한 일을 미루고 아끼는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건 우리가 감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엘리엇의 사례는 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충동과 감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하도록 스스로를 강제하는 힘, 자기 통제에 관한 의문이었다. 삶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려면 우선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좋고 옳다고 믿는 바를 완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더 나은 무언가를 쫓고 있다고 말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 몸부림친다. 엘리엇의 사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돌파구가 됐다. 불쌍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이 남자. 자기 삶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는 망가진 육체와 지진 잔해 사진을 응시하는 이 남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에 관해 말하며 미소를 짓는 이 남자. 이 남자가 인간의 마음, 즉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와 우리에게 실제로 자기 통제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혁명을 일으킬 열쇠였다. 노벨상을 받았지만 전 세계가 금지한 위험한 수술. 톰 웨이츠는 지독한 알코올 의존자였다. 1970년대 내내 정신줄을 챙기느라 애를 썼지만 같은 시기에 7개의 훌륭한 음반을 작업하고 녹음했다. 다작하면서도 깊이가 있었다. 수백만 장의 음반을 팔고 상을 받았다. 그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놀랄만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예술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음주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전두엽 절제술을 받느니 차라리 제 앞에 있는 술을 마시고 말죠 라고 중얼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이 말을 할 때 그는 고주망태처럼 보였다. 아참, 그는 텔레비전 전국 방송에 출연 중이었다. 전두엽 절제술은 코를 통해 두개골 안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송곳으로 전두엽을 조심스럽게 잘라내는 수술이다. 1935년 이 수술을 발명한 사람은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라는 신경학자였다. 그는 심한 불안감이나 자살 충동을 동반하는 우울증 및 여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뇌를 의학적으로 손상시키면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전두엽 절제술을 통해 모든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리라 믿고 그렇게 광고했다. 이 수술은 1940년대 말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환자에게 시행됐다. 에가스 모니스는 이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1950년대가 되자 사람들은 이 수술에 몇 가지 부작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 부작용으로 환자가 바보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이 수술은 환자의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치료하는 동시에 집중하고 결정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앗아갔다. 본질적으로 환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만족하는 좀비가 됐다. 엘리엇이 된 것이다. 소련은 세계 최초로 전두엽 절제술을 금지한 국가다. 소련은 이 수술이 인간의 원리에 반한다라고 공표했으며 정신 이상자를 백치로 바꿔놓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다. 왜냐하면 까놓고 말해서 스탈린이 당신에게 윤리와 인간의 품위에 관해 설교한다면 그건 당신이 엉망진창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뒤로 전 세계가 서서히 이 수술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혐오하게 됐다. 마지막 전두엽 절제술은 1965년 미국에서 실시됐는데 수술을 받은 환자는 죽었다. 10년 뒤 톰 웨이츠가 텔레비전에서 술김에 명언을 중얼거렸고 나머지는 이른바 역사가 됐다. 전두엽 절제술에 관한 웨이츠의 농담은 웃음을 주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지혜가 있다. 그는 열정이 사라지는 것보다 차라리 술에 대한 열정으로 문제를 겪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희망을 찾지 않기보다는 하찮은 곳에서라도 희망을 찾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제멋대로인 충동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감정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고 이성이 그 난장판을 치워야 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성이 모든 선의 뿌리라고 선언한 소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계몽주의 시대 초창기에 데카르트는 이성은 동물적인 욕구와 분리되어 있으며 그런 욕구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트도 거의 같은 주장을 했다. 프로이트도 남근을 엄청나게 연관시킨 걸 제외하면 마찬가지다. 그리고 에가스 모니스가 1935년에 최초로 환자에게 전두엽 절제술을 실시했을 때 틀림없이 그는 철학자들이 2000년 넘게 주장해온 것을 실행에 옮길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즉, 제멋대로인 격정에 대한 지배권을 이성에 부여하고 인류가 마침내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가정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으며 오늘날에도 우리 문화의 상당 부분을 규정한다. 이것을 고전적 가정이라고 하자. 이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버릇없거나 제멋대로 굴거나 악의적이라면 그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가정은 격정과 감정을 극복하고 고쳐야 하는 결함이자 오류로 본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고전적 가정을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비만을 창피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을 자기 통제의 실패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멈춰야 한다는 걸 알지만 계속 먹는다. 흡연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가정한다. 마약 중독자도 당연히 같은 취급을 받지만 범죄자라는 추가적인 오명을 얻는다.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층 위험한 방식으로 이 가정에 시달린다.
삶에서 희망과 의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말을 듣는다. 조금 더 노력한다면 넥타이로 자기 목을 매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는 감정적 충동에 굴복하는 것을 도덕적 실패로 본다. 자기 통제력 부족을 불완전한 인격의 표시로 본다. 그와 반대로 감정을 두들겨 패서 통제하는 사람들을 찬양한다. 무자비하고 로봇처럼 효율적인 운동선수와 사업가, 지도자를 보면 단체로 열광한다. CEO가 책상 밑에서 잠을 자고 자식들을 6주에 한 번 본다고 하면 그래, 그런 게 바로 투지다. 봤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외친다. 이 가정이 위험한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고전적 가정이 참이라면 우리는 정신적 노력만으로 자제력을 보이고 감정 폭발과 치정 범죄를 막고 중독과 탐닉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손상된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다. 만약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살을 뺄 수 없거나 승진을 할 수 없거나 기술을 배울 수 없다면 그것은 뭔가 내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바꾸겠다고, 완전히 새롭고 전혀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이 욕망은 우리를 다시 희망으로 채운다. 예전에 나는 끔찍한 흡연 습관을 떨칠 수 없었지만 새로운 나는 떨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출발한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끊임없는 욕망은 그 자체로 중독이 된다. 자기 변화시키기 프로젝트는 비슷한 자기 통제 실패로 귀결된다. 그 결과 또다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느끼고 당신의 희망을 당신에게 다시 주입한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문제의 근원인 고전적 가정이 폐기되기는커녕 의문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산업이 됐고 악성 여드름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이 산업은 행복과 성공, 자기 통제의 비밀에 대한 거짓된 약속과 단서로 가득하다. 실상 이 산업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도록 자극하는 게 전부다. 진실은 인간의 마음은 어떤 비밀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간단히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래야 한다고 항상 느낄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희망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아는 것만큼 단순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무엇을 결정하고 그걸 해내기에 충분한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만큼 단순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엘리엇에 대한 다마지오의 발견이 대단한 이유는 고전적 가정이 틀렸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삶이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단순하다면 엘리엇은 막을 수 없는 상남자,
지칠 줄 모르는 근면함, 무자비한 의사결정자가 됐어야 한다. 또한 전두엽 절제술은 엄청나게 유행했어야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걸 위해 너도 나도 돈을 모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두엽 절제술은 효과가 없었고 엘리엇의 삶은 엉망이 됐다. 진실은 우리가 자제력을 얻는 데는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정이 의사결정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당신 안에 지킬과 하이드, 생각뇌와 감정뇌. 당신 마음이 자동차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걸 의식차라고 부르자. 당신의 의식차는 삶이라는 도로를 따라 달리고 도로에는 교차로와 진입로, 진출로가 있다. 도로와 교차로는 운전하는 동안 당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을 나타내고 그것이 당신의 목적지를 결정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의 의식차 안에는 두 여행자가 있다. 하나는 생각하는 뇌, 다른 하나는 감정을 느끼는 뇌다. 편의상 생각뇌와 감정뇌라고 하자. 생각뇌는 의식적인 사고, 계산 능력, 다양한 선택 사항을 두고 추론하고 언어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감정뇌는 정서, 충동, 직관, 본능을 나타낸다. 생각뇌가 신용카드 명세서의 결제를 계산하는 동안 감정뇌는 모든 걸 팔아치우고 타히티 섬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 두 개의 뇌는 각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생각뇌는 양심적이고 정확하고 공정하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느리다.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근육처럼 강화하는 데 시간이 들며 지나치게 쓰면 피로해진다. 하지만 감정뇌는 빠르고 쉽게 결론에 도달한다. 문제는 종종 부정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감정뇌는 또한 사소한 일에 호들갑을 떨고 과잉 반응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우리는 생각뇌가 의식차를 몰고 감정뇌는 조수석에 앉아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외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따르면 이성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의식차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엘리엇은 종양이 제거됐을 때 감정뇌가 움직이는 정신차량에서 내동댕이 쳐졌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상 그의 의식차는 작동을 멈췄다.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감정뇌가 꽁꽁 묶여서 자동차 트렁크에 처박힌 셈이고 그 결과 환자들은 차분해지고 게을러졌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스스로 옷 입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됐을 뿐이다. 한편 톰 웨이츠는 언제나 감정뇌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는 알코올 의존자인 동시에 수백만 장의 음반을 팔고 상을 받은 예술가였다. 진실은 감정뇌가 의식차를 문다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당신 이름 앞에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붙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 잘난 척 해봐야 당신도 우리 중 한 사람이다. 우리는 미치광이 감정뇌에 조종당하는 로봇이다. 감정뇌가 의식차를 모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오직 감정이기 때문이다. 행동이 곧 감정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생물학적 유압장치다. 공포는 당신 뇌가 발명한 마술적인 것이 아니다. 공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공포는 위의 조임과 근육의 긴장, 아드레날린의 분비, 신체 주변의 빈 곳에 대한 강한 욕구다. 생각뇌는 두개골 내부의 시냅스 배열 안에서만 존재하지만 감정뇌는 몸 전체의 지혜와 어리석음이다. 분노는 몸을 움직이게 한다. 불안은 몸을 물러서게 한다. 기쁨은 얼굴 근육을 환하게 하고 슬픔은 존재의 그림자를 드리우려 한다. 감정은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는 시대를 초월한 질문, 즉 왜 우리는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답으로 이어진다. 답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통제의 모든 문제는 규율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자기 통제는 감정 문제다. 게으름도 감정 문제다. 미루는 버릇 역시 감정 문제다. 능력 이하의 성과를 내는 것 또한 감정 문제다. 충동도 감정 문제다. 이건 짜증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감정적 문제는 논리적 문제보다 훨씬 더 다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동차 대출 할부금 계산을 도와주는 방식은 있다. 하지만 악연을 끝내게 도와주는 방식은 없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이해했겠지만 행동을 바꾸는 법을 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담배를 끊고 설탕을 줄이고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 그리고 그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의 문제는 비합리적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더 나쁜 소식을 전해준다. 감정 문제에는 오직 감정적 해결책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것이 감정뇌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감정뇌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봤다면 이건 꽤 겁나는 소식이다. 한편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생각뇌에는 조수석에 앉아서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한다고 상상한다. 감정뇌가 운전사라면 생각뇌는 길잡이다. 생각뇌는 일생을 통해 작성하고 축적한 현실 지도를 무더기로 쌓아놓고 있다. 목적지로 가는 방법과 대체 경로를 찾는 방법을 안다. 위험한 모퉁이가 어디에 있는지와 지름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자신을 지적이고 합리적인 뇌로 올바로 인식하며 그것이 왠지 자신에게 의식차를 통제할 특권을 부여해 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생각론은 자신을 영웅으로 상상하는 조연이다. 비록 때로는 서로를 참을 수 없다고 해도 두 개의 뇌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감정뇌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생각뇌는 그 행동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를 제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제시한다는 점이다. 생각뇌는 감정뇌를 통제할 수 없지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때로는 엄청나게 말이다. 생각뇌는 감정뇌를 설득해서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를 따라가게 하거나 실수했을 때 유턴을 하게 만들거나 전에 무시하던 새로운 경로나 지역을 고려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뇌는 고집이 세서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생각뇌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제시하든 그 길로 갈 것이다. 도덕심리학자 조너선 화이트는 두 개의 뇌를 코끼리와 기수에 비유한다. 기수가 코끼리를 특별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끌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코끼리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인간사는 잔혹했고 사람들은 감정 탓을 했다. 감정뇌는 중요한 만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의식차에서 감정뇌는 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보기를 거부하며 폭언하는 애인이다. 그는 어디로 가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며 운전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극도로 화를 낼 것이다. 생각뇌는 이런 싸움을 피하고 희망을 지키기 위해 감정뇌가 이미 가겠다고 결정한 곳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지도를 그린다. 감정뇌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하면 생각뇌는 설탕과 칼로리 과잉에 대한 사실로 그걸 반박하는 대신 나는 오늘 열심히 일한 만큼 아이스크림을 먹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한다. 감정뇌는 편안함과 만족을 느낀다. 만약 당신의 감정뇌가 당신 배우자는 개자식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당신의 생각뇌는 즉각적으로 배우자가 당신의 삶을 망치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인내와 겸손의 화신이었는지 기억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감정뇌와 생각뇌는 불건전한 관계를 발달시킨다. 생각뇌는 감정뇌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감정뇌는 갑자기 도로 밖으로 돌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생각뇌가 감정뇌가 원하는 지도만을 그리는 함정에 빠지기는 너무나 쉽다. 자기위주 편향이라 불리는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끔찍한 사건의 근간이다. 자기위주 편향은 그야말로 사람을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사람과 지역, 집단, 생각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데 그런 판단의 대부분은 부당하거나 편협한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 위주 편향은 완전한 망상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로 믿고 기억을 왜곡하고 사실을 과장하며 감정뇌의 끝없는 갈망에 복종하게 된다. 생각뇌가 나약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감정뇌가 짜증을 낸다면 생각뇌는 감정뇌의 불같은 변덕과 위험한 운전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거나 감정뇌의 결론에 반박하는 능력을 잃을 것이다. 이것은 의식차를 가는 곳마다 확성기로 서커스 음악을 울려대는 광대차로 바꿔놓는다. 생각뇌가 감정뇌에 완전히 굴복할 때, 일상이 순전히 자기 만족에 의해 결정될 때, 진실이 자기 위주의 가정으로 채워진 만화로 왜곡될 때, 모든 믿음과 원칙이 허무주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 때, 의식차의 운전대는
광대가 잡는다. 결국 의식차는 광대차가 되고 만다. 광대가 운전하는 차는 언제나 중독과 자아도취, 충동을 향해 달려간다. 광대에게 마음을 지배당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 정치인, 자기개발 도사, 사악한 인터넷 포럼 등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나 집단에 쉽게 조종당한다. 광대차는 다른 의식차를 기꺼이 밀어붙일 것이다. 생각뇌가 그런 벌을 마땅하다고 말하며 이런 행위를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광대차는 그저 재미를 향해 달려간다. 그들에게는 술과 섹스, 파티가 전부다. 다른 차는 권력을 향해 달린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광대차다. 그들의 생각뇌는 타인을 학대하고 예속하는 행위를 경제학, 정치학, 인종, 유전학, 성, 생물학, 역사 등 지적으로 들리는 이론을 통해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광대차는 때때로 증오도 추구한다. 증오는 그 자체로 이상한 만족감과 자만심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은 걸핏하면 독선적인 분노로 발산된다. 외부의 표적을 겨냥하면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간다. 끝없는 내적 충동을 만족시키려면 외부 세계를 파괴하고 지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광대차에 타면 거기서 헤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뇌는 광대차 안에서 오랫동안 괴롭힘과 학대를 겪으며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을 경험한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가해자의 폭력적 행동을 합리화하게 되는 현상 말이다. 생각뇌는 감정뇌를 즐겁게 하는 행위, 정당화시키는 것 이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된다. 감정뇌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녀석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화를 낸다. 광대의 차 안에는 모순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고나 믿음을 바꾸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광대차가 운전대를 잡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개인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컬트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생각뇌를 차단하라고 말한다. 감정뇌를 바로잡고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보여주는 생각뇌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생각뇌가 입을 다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심오하게 느낀다. 그리고 좋게 느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한다. 광대차의 은유는 감정에 대한 탐닉과 숭배에 관한 고대 철학자들의 경고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덕을 가르친 것, 기독교 교회가 금욕과 극기라는 메시지를 권하는 것은 모두 광대차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자아도취와 과대망상에 빠진 권력자가 초래한 파괴를 봤다. 그리고 감정뇌를 처리할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산소를 적게 줘서 그것이 주변 세계를 폭발시키고 파괴하는 걸 막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 과정에서 고전적 가정이 탄생했다. 이성보다 감정을, 의무보다 욕망을 옹호하는 감정뇌를 생각뇌가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 말이다.
대부분의 인간사에서 사람들은 잔혹하고 미신적이고 무지했다. 중세 사람들은 장난삼아 고양이를 구분했고 아이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서 동네의 좀도둑의 불알을 잘라내는 광경을 지켜봤다. 사람들은 가학적이고 충동적인 멍청이였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고 그 주된 이유는 모든 사람의 감정뇌가 미친 듯이 날뛰었기 때문이다. 고전적 가정은 일반적으로 문명과 완전한 무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 뒤로 지난 몇백 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기차와 자동차를 개발하고 중앙난방 같은 것을 발명했다. 경제적 번영이 인간의 충동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상황이나 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것에 대해 더는 걱정하지 않았다. 살기가 한결 편하고 쉬워졌다. 자유시간이 넘쳐났고 전에는 전혀 고민해 본 적 없는 온갖 실존적 잡설에 관해 생각하고 걱정하게 됐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에 감정뇌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생각뇌의 억압으로부터 감정뇌를 해방하는 것은 수백만 명을 치료하는데 믿기 힘들 만큼 큰 도움을 줬다.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감정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다른 쪽 극단까지 갔다. 특히 감정을 억압하며 우울한 유년기를 보내고 늦은 나이에 처음 감정뇌와 접촉한 백인 중산층 여피족이 그랬다. 그들은 기분이 상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실질적인 문제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감정만이 중요하고 생각뇌의 지도는 단지 감정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일 뿐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다. 그들 중 상당수는 감정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생각뇌를 정지시키려고 했고 자신에게 몰두하는 등신이 되면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과거의 감정뇌가 제멋대로 날뛰게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그것은 새롭고 힙해 보이는 페인트를 덧칠한 똑같은 광대차였다. 감정 탐닉은 희망의 위기로 이어지지만 감정 억압도 마찬가지다. 감정뇌를 부정하면 주변 세상에 무감각해진다. 감정을 거부하면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것을 결정하는 가치 판단을 거부하게 된다. 그 결과 삶과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결과에 무감각해진다. 길을 쓰고 타인과 다툰다. 관계가 악화된다. 만성적인 무관심은 결국 불편한 진실과의 불쾌한 만남으로 이어진다. 아무것도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다면 그 무엇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무것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왜 사는가? 한편 생각뇌를 부정하면 충동적이고 이기적으로 되며 현실을 왜곡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의 변덕과 공상에 일치시킨다. 이런 경우 희망의 위기는 아무리 많이 먹고 마시고 지배하고 섹스해도 절대 충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절대로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충분히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돌아가는 절망에 쳇받기 위해서 밤낮으로 달리지만 어디로든 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멈추면 불편한 진실에 즉시 따라잡힌다. 내가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감정뇌가 지루함을 느껴서 이 책을 덮을 테니까. 책장 넘기기가 바쁠 정도로 흥미진진한 책이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책장을 넘기는 건 당신이 아니다. 그랬다고 생각하나? 그건 감정뇌다. 기대감과 긴장감이다. 발견의 기쁨과 해결의 만족감이다. 좋은 책은 두 개의 뇌 모두와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의 전부다. 두 개의 뇌 모두에게 말을 걸어 우리의 뇌를 협력하고 조화롭고 통일된 완전체로 통합하는 것 말이다. 만약 자기 통제가 생각뇌에 잔뜩 부풀려진 자존심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것은 자기 수용, 즉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수용을 발달시키려면 이 일을 좀 해야 한다. 생각뇌야, 얘기 좀 하자.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이나 이성이냐가 아니라 감정과 이성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 없이는, 한쪽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균형 있게 양립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이렇게 재밌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네요. 외에도 칸트, 니체 등등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세계적인 철학자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흥미롭습니다. 그 책 제목에 희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희망에 관련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내용을 더 재미있게 느끼시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거 버리고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에 반대 극부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씨앗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제목이 함정이죠. 벌써 3월이네요. 3월, 춘3월 꽃 피는데 아직 꽃은 피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러다가 또 금방 더워 하겠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책 가지고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친구들. 다시 만날게요. 안녕.